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데 시작하시죠. 인사 한번 구독자분들께. 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선철입니다. 네. 제가 요새 좀 외부 방송도 일부러 제가 작가님들한테 안 나간다고 좀 당분간 안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좀 그런 방송적인 거를 조금 줄이려고 저희 채널에서만 좀 하지만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조만간 나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방송은 좀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단기적인 텀으로는 늘 받아들이지 마셔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아직 그런 얘기들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시작을 하실까요? 본격적인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정말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 네. 그 썸네일에 보니까 베어스 TV 뭐냐고 네. 구독자분들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답해 하신다고 지금 베어스 TV 뭐냐고 예. 베어스 TV는 간단하게 이제 지금 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내가 한솔 씨한테 돈을 짧게 빌려줬으면 내가 하루 빌리는 거랑 10년 빌리는 거랑 생각하면 이자를 10년 빌리는 걸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 빌리는 걸 더 많이 줘야 될까요? 10년 빌리는. 그쵸. 10년 빌리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 10년 사이에 어디 갈지도 모르고 여러 의미가 있죠.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리세션이 올 거야 라는 생각에, 리세션이 오면 다시 또 기준금리를 엄청 낮출 거니까 예전처럼 제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장기금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국채를 많이 투자를 한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은 결국에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니까 단기금리가 이렇게 다시 제로로 돌아갈 거야, 과거 10년과 같이, 이렇게 해서 스티프닝이 될 거라는 얘기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제로로 가면서 확 내려가면서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2%까지 내년 말까지 훅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게 쭉 내려가고 장기는 좀 덜 내려가겠지만 장기도 같이 내려가면서 이걸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베어 스티프닝은 앞에 게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내려오는 폭보다 이 뒤에 게 올라가는 폭이 더 커져서 이제 뒤에 게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커브 정상화, 역전됐던 커브가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베어라는 게 약세장을 네네네.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현상, 요거를 단기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장기가 더 빨리 올라갈 거다. 왜 베어냐면, 채권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빠지잖아요, 채권은. 그죠? 왜 웃어요? 근데 아무튼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빠지는데, 장기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장기 국채의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 금리가 조금 내리는 게 오히려 장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쿠폰물, 중장기채 위주로 그 장기채의 가격이 약해지면서 커브 정상화가 올 거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99%, 98% 다 불스티프닝, 전형적인 불스티프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노동 지표 발표가 있고 다다음 주 정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빅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큰 달이죠, 9월이. 네. 엄청난 달이죠.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맞아요. 막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빅 이벤트가 앞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 대표님의 관점에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저는 관점이 전혀 달라진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외부 방송을 제가 외부 방송을 좀 안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말을 할 때 어떤 제 관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썸네일이나 제목의 워딩만 보고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관점은 예전부터 지금 채권 시장은 리세션이 와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세션인 거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전망하는 전형적인 리세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둔화는 할 거라고 보지만 채권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그 둔화의 프라이싱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은 만약에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아주 크게 둔화되어 있지 않으면 채권 장기채 가격은 당장 이번 달부터도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 시장에 지금 비농업 이번 5일에 아무튼 발표될 이제 고용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채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급격하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으면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인플레이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올해 말까지 예상하고 있는 프라이싱 금리나 프라이싱이나 내년 말까지 뭐 그 단기자금 시장에서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엄청난 금리 거의 내년 말까지 10회 이상의 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초로 돌아가 볼게요. 올해 초만 해도 단기자금 시장이 원래 올해 안에 7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막 설레발치고 그랬었어요. 계속해서 리세션이 올 거야.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야. 시중에 돈이 없고 유동성이 부러지고 이제 그런 리세션.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일단은 만약에 고용이 조금만 더 잘 나와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채권 장기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직 다시 반등하기도 전의 얘기입니다. 둘째는 채권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면 주식 같은 경우는 더 호재였어요. 채권 시장이 리세션을 그렇게 전형적으로 전망을 하니까 시장에서 금리 전망을 그렇게 낮춘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금리에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 시장금리를 실제로 낮추잖아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3.8이잖아요. 제가 늘 계속 과거부터 강조를 했던 게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성장주들은 아주 긴 시계열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랑 수익률을 비교하면 안 되고 장기금리하고 수익률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8인 상황에서 지금 장기물에 베팅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내년 말까지 못해도 뭐 기준금리를 2%까지는 내릴 거야. 이런 게 프라이싱이 돼 있어야 지금 만약에 가격에 투자를 한다면 정당화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리세션 전망을 시장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낮춰 있으니까 낮은 장기금리가 성장주의 멀티플을 계속 부양시켜줬다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닝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 또 하나는 금리, 특히 나스닥은 10년물이나 장기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장금리가 어떤 환경으로 멀티플을 프라이싱 할 수 있게끔 잣대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 두 개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닝에 대한 성장 전망은 AI가 세상을 바꿀 거니까 하고 엄청나게 어닝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게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장기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자꾸 리세션 이러다 보니까 이 낮은 장기금리가 시장의 멀티플을 이렇게 부양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식시장에 말도 안 되는 프라이싱이나 가격이 계속해서 극한까지 온 상황인데 어닝에 대한 기대 전망은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어닝을 봐도 그렇고 실제 S&P 500 EPS나 뭐 나스닥 EPS나 해가지고 봤을 때 거의 뭐 내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성장 전체적으로 증시의 이 어닝 성장에 대한 기대가 프라이싱이 돼. 어닝이 성장한 게 실현이 된 적은 없어요. 지난 2년간 계속 플랫이에요. 물론 M7이나 일부는 늘었지만 그 말고 제가 말하는 건 S&P 500, 나스닥 전체의 어닝은 계속 플랫이라고요. 플랫인데 계속 그 성장이 AI가 세상을 혁신할 거니까 이렇게 왔는데 조금씩 이제는 투자자들도 근데 도대체 언제 혁신이 될 건데 언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언제쯤 정말로 AI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건데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 그 제품 인터넷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걸로 어떠한 자기네가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 줄이더라도 엄청난 뭔가 마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닝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의 개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람들을 다 해고해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싱이 지금 되어 있었는데 기업의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건 맞지만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래서 니네가 어닝을 정말로 실제로 돈을 잘 버는데 그거잖아요. 단순히 세상을 바꿨는데 뭐 영리 기업이 아니에요. 비영리 기업이에요. 비영리 기업이 세상을 바꾸면 그 비영리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이든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실제로 그 제품으로 인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요. 그게 발현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내놓은 제품이 진짜로 예를 들면 뭐 오픈AI를 예로 들어볼게요. AI가 정말 세상을 바꿨어요. 근데 오히려 투자 대비 너무 손실이 많아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걔네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적자예요.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바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23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자꾸 리세션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장기채에 몰리면서 장기금리를 계속 낮춰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나 자산시장이 박살이 나려면 미국의 경제는 모두 다 장기금리에 심지어 묶여 있어요. 그들의 모기지도 그렇고 다 장기금리의 고정이라 미국은 그런 진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10년, 30년 이런 장기금리 모기지 고정이 있어요. 2008년 이후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은행들도 실제로 아주 그 체질 개선을 많이 했어요. 장기금리 리세션이다 하고 과거와 같이 기준금리 높이면 그냥 바로 리세션 오고 이거는 민간의 주도로 부채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전혀 그때와는 다른 체질이라고. 어닝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건 많이 내려왔고 이제는 진짜 장기금리라고요. 장기금리가 멀티플이 부양시켜주고 있던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내려가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당장 이번 주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은 1차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생각났던 게 그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 해서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버디버디 뭐 네이트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 이긴 플랫폼은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죠. 약간 맞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네네. 지금도 AI 하고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다 열광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상 나중에 가면은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단계에선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네. 그게 실제로 진짜 이어져서 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씀 듣다가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거는 그들의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잉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AI에 대해서. 근데 또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안 하기도 뭐예요. 맞아요. 지금 너무 AI 안 들어가면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출 비용을 엄청 높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지금도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가격을 어느 순간에 정말 많이 높여서 월에 200으로 했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진짜 이제 사람들이 오픈 AI에 투자를 안 해준다라고 그냥 가정한다면 정말로 자기들이 자생하기 위해선 최소 월 구독료를 200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연 그 200을 내고 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뭐 M7 기업들이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돈이 GDP 대비 너무 크다고요. 만약에 GDP가 한 100배, 200배가 크게 성장이 돼 있으면 200만 원 올려도 저한테 200만 원이 월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GDP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만큼 저희 회사나 뭐 버는 돈도 굉장히 훨씬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월에 200이든 300이든 뭐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2만 원 내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GDP가 지금의 한 100배 정도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 GDP가 제가 봤을 때 크지가 않은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나 시가총액도 제가 과거에 계속 언급드렸던 게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GDP의 지금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2000년도 시스코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IT 버블 정점에도 그때 상위 10개 기업은 GDP의 30%밖에 차지를 안 했어요, 시총이. 지금은 60%라고요, 10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시장의 성장은 조금씩 내려올 거고, 멀티플은 이렇게 리세션이야 23년 내내부터 지금 리세션이야 라고 한 게 지금 리세션 아니네? 생각보다 명목으로는 경제가 강하네?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 둘째로 칠게요 그냥. 그리고 그런다고 해도 어닝의 성장은 생각보다 내가 꿈에 기반했던 것보다는 약하네? 이제 그런 점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네네. 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누군가는 또 AI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아니지 않나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시기가 좀 빠를 뿐이지 언젠가는 뭐 AI가 뭐 외부 네.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당연히 AI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 세상을 지금 실제로 바꾼 건 맞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도 한 80~90%가 하락하고 나서야 진짜 승자가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매크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로 매크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해고해도 얘네는 계속해서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그런 마진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연에 최소 12% 정도 나는 정도로 프라이싱이 되고 있어요. 증가할 걸로. 근데 실제로 실질 생산성은 전혀 늘어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네,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네네네. 원유가 조금 요즘에 빠지고 있죠. 네네. 한번 네, 제가 차트 한 거 한번 차트를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좀 자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보기 좋다고 박마이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은 제가 보는 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상이몽을 통해서 동상이몽 때문에 지금 주식의 하입이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 아직 여전히 유동성이 넘쳐난다라는 거에 근거 중에 하나는 채권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자기들이 돈을 버는 쪽으로 전망을 계속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채권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해서 금리가 낮춰지니까 그 자체가 주식시장은 멀티플을 계속 받쳐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플러스 뭐였죠? 24년의 마지막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AI에 대한 성장 하입에 대한 끝까지 더해져가지고 그 주식시장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니까 결국에 채권보다 주식시장이 더 고평가가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보라색은 S&P 500입니다. 그리고 흰색 선이 10년과 2년의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저 핑크 선이 10년과 3개월의 장단기 금리차예요. 요새 뭐 커브가 스티프닝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정상화 막 돼가고 있다. 그거는 저기 보시면 10년, 2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10년, 2년. 흰색은 지금 거의 0에 다 왔죠. 근데 저게 다시 또 잠깐 내려갔다가 갈지 바로 올라갈지 저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0 근처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초록색으로 중간에 줄거 있는 게 0 부근입니다. 저기가 0이에요. 중간에 저게 아래로 내려오면 커버가 역전된 거고, 저 초록색 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0으로 돌아온 겁니다. 핑크 선은 보시면은 0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죠. 이게 지금 보면은 흰색 선하고 핑크 선이 굉장히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 핑크 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핑크 선은 아직 정상화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앞전에 2000년 주식시장 붕괴 때랑 2008년 주식시장 붕괴 때도 보시면 지금 네모 박스 쳐주는 네,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 왼쪽에 보면 2개 쳐놨죠. 거기 보시면은 같이 거의 풀릴 때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뒤에 내려가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되지 잘 않고 거의 동시에 물론 내려올 때는 조금 시차가 있었으나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보시면 굉장한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죠. 최근에 10년, 2년이 저렇게 정상화에 가까워진 거는 불스팁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준 지금 막 또 파티 났죠. 지난번에 고용지표 한번 나쁘게 나오니까 채권시장에서는 파티 나서 올해 안에 몇 번 금리 인하할 거야. 뭐 내년 말까지 몇 번 할 거야. 지금 막 이러다 보니까 2년물이 막 내려가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채권을 사실 거면 장기물 말고 차라리 2년물을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2년물도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다이버전스가 난 적이 없는데 지금 핑크선 같은 경우 흰색선하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 있죠. 실제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거는 저 보라색 선에 이제 22년 10월에 바닥을 쳤을 때 그때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그때 딱 역전이 된 건 흰색 선이 아니라 핑크 선입니다. 10년 3개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진짜 무너지는 거는 저 10년 3개월 물이 올라갈 때여야지 무너지거든요. 최근에 장기물 금리는 많이 빠지지 못하고 어쨌든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횡보의 주요 원인은 원유 가격의 안정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계속 횡보하고 있죠, 원유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횡보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한 73불까지 또 내려왔어요. 제가 한 73불, 뭐 67불, 뭐 어쨌든 이렇게 원유 가격에 정말 어느 정도 저점이다 싶을 때마다 계속 방송을 하는데 공교롭게 타이밍이 지금 계속 70불 초반이나 60불 후반부터 80불 중후반, 뭐 90불까지 횡보를 지금 한 2년째 하고 23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1년 반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킴님이 질문 좋은 얘기 주셨는데 근데 이전 두 번은 침체로 3개월물이 떡락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거는 이전에 두 번은 그 일반적인 침체, 전형적인 채권 시장이 지금 원하고 희망하는 침체로 기준금리나 3개월물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연준이 엄청나게 빨리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커브가 정상화가 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2년물이 뭐 먼저 움직이고 할 것도 없었던 게 침체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고용시장 박살나고 막 은행들 도산하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연준이 뒤늦게 따라서 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3개월물하고 2년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채권시장은 오히려 어떤 내러티브를 피냐면 그때와 같이 이미 늦었다. 빨리 50bp 해야 돼 9월에도. 그러니까 늦으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저기 주식시장에 안 좋습니다라고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99%는 다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2008년 이럴 때와 같이. 이미 은행이 도산할 게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준금리를 그렇게 뒤따라서 내리면 그거야말로 경기 침체의 신호겠죠. 그죠? 근데 도대체 그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금 시장은 채권 시장은 자꾸 막 눈 크게 뜨고 어디 은행이 망하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기지? 계속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과거에는 미국의 경제가 장기금리에 그렇게 고정으로 묶여있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어떤 모기지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때 당시에 이미 막 2020년 21년에 1%도 안 되는 그때 장기금리 10년물 장기금리가 그럴 때 그때 당시에 모기지 금리 낮은 금리로 아주 30년 이렇게 장기로 차입을 했다고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 어디 있죠? 이 영상을 직전 영상에 바로 직전 영상이에요. 직전 영상 꼭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그리고 팬데믹 때 당시에 온갖 빅세븐이나 특히 그 M7이나 이런 기업들은 아주 저리에 그때 막 뉴스 계속 나왔어요. 아주 저리에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실한 기업들이 너무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막 10년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조달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들 경제가 타격을 받나요? 안 받죠. 신흥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기업들이 장기로 고정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개인들도 부동산 금리를 한다고 해도 장기 고정이라고 해서 다 장기 고정이라고 진짜 30년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5년이 최대가 5년이고 5년 지나면 다시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반대로 낮은 장기 금리가 멀티플 부양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웨스 이펙트가 생기니까 소비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먼저 웨스 이펙트가 빠져야 제가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 희망하는 그런 리세션이 온다는 거예요. 웨스 이펙트가 빠지려면 단기 금리가 올라서 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 뭐 아주 단기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는 저도 당장에 이제 어떤 트리거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고용도 있을 거고 뭐 물가 지표도 있을 건데, 물가 지표는 지난달에 유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반등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유는 진짜 리비아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원유는 저점이고요. 저는 저점이라고 보고요. 그냥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좀 빠져봤자 70불? 뭐 진짜 69불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리비아 뭐 오펙이 뭐 조금 뭐 저기 뭐 감산했던 거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재료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리비아가 지금 공급 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는 엄청 커요. 그 오펙이 하는 것보다 물량 자체가. 아무튼 원유 저점은 나름 제가 레인지를 뭐 1, 2불, 2, 3불까지는 뭐 못 맞추더라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늘 그래도 저점 부근이었던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보신 분들은. 근데 제가 그걸 뭐 저점일 때마다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유독 제가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실제 트레이딩 할 때 보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뉴스에서는 어디가 전쟁이 나서 원유 가격이 튀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근데 반대로 전쟁이 났는데도 원유 가격 계속 하락하기도 자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유 가격의 펀더멘털은 장기 펀더멘털은 과거 10년, 20년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고,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있는 상수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아무도 전쟁 난 줄 모르고 했어도 과거의 이제 역사를 보시면 그 유전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갈등이나 전쟁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그냥 상수인 거지 어떤 변수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다라는 게 원유뿐만 아니라 저희 포트폴리오 들어오시는 것도, 예, 중국도 할게요. 중국하고 철강석 저 진짜 그거 좋습니다. 저 커피 하나만 혹시 주시면.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라이브 하는 김에 한솔 씨는 알 텐데 제가 막 되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이미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되게 사랑이 많은 스타일이다. 제가 방송할 때는 좀 막 커피 먹고 좀 이렇게 막 에너지를 이렇게 해야 뭐라도 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평소에는 되게 사랑이 많고 내성적이고 사실 그렇다. 예, 그런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다 들은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저는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예,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따뜻한 분이시라고. 네네, 진짜 그래요. 제가 예. 직접 네네. 사모님께. 네네네. 맞아요. 진짜, 제가, 진짜로, 네. 팬미팅 해달라고 하는. 뭐 제가 제 주제에 무슨 팬미팅, 저 진짜, 네. 저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실지 모르니까 그분이. 제가, 한두 분 계신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가 시장에 많이 안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되게 센스 있고 재밌으시고, 이제 전문가분 중 하나신데, 제도권에 계시고, 좋아하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전부터, 한번 좀 연락해서 한번 만나서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콘텐츠도 찍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고 다니는, 제가 글을 쓰거나 제가 하는 얘기면, 다른 사람이 제 거를 어떤 걸 차용을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쉽게 들어와요, 저한테는. 출처라도 좀 최소한 밝히고 얘기를 하시든지, 좀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저랑 전망 자체는 다르게 하시는데 어쨌든 제 논리를 좀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전망은 또 달라요, 결론은.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글을 자주 보시는지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보시긴 왜냐면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랐더라도. 근데 조금 그거는 좀 저는 좀 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좀 제가 심지어 외부 방송도 안 나가고 그냥 저희 채널에서 이런다고, 제가 그리고 그렇게 뭐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방송 많이 안 하고 해서 그렇게 막 그거 진짜 상도가 아니지 않냐. 제가 뭐 최소한 그거는 좀 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진짜 그분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다시 오시죠. 중국과 네. 철광석으로 기금속으로. 네네, 중국하고 철광석. 참고로 지금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익률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프로팅 와서 그 저희 수익률 업데이트하는 거 눌러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산 종목들이 중국과 철광석 관련입니다. 지금 어제 주문냈죠. 어제 주문내서 오늘 아마 체결들이 다 되실 거예요. 예, 저희 오래색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런 광물, 뭐 머티리얼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기업들의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너무 땡큐하고 계속 더 살 거.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미국이 성장주 위주로 크게 빠질 때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방향이 빠질 수 있겠죠. 덜 빠지더라도. 그죠? 그런다면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미국이 성장주가 저희가 쇼치고 있는 성장주 그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빠질 때까지 그 가격들이 저희가 지금 사고 있는 모으고 있는 그런 중국이나 자원 관련 기업들이 계속 낮은 가격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관련 그 저희가 이제 뭐 나스닥 숏이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경기가 거의 바닥을 쳤다라는 확신이 저는 있고,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그럼 이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또 제가 그 중국 철강석 뭐 이런 쪽은 사실 전에 영상 보면은 다 나와 있기는 하고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 조금 녹아 있기도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왜 중국이 인지 제가 매크로 전망을 할 때 왜 그래도 제가 남들하고 다른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살아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제가 뷰를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일반적인 이코노미스트 분들하고 전망이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을 봐야 되는 것과 가치를 봐야 되는 건 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가격을 따라가면 안 되고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치가는 실제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제가 가치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제로 원자재나 철광석이나 뭐가 됐든 유가가 됐든 뭐 어떤 실제 그런 중국 관련한 원자재나 이런 것,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가격들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들이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와 다르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답을. 논리 한 스푼 가미해 주시면. 논리 한 스푼. 중국은 실제로 지금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유동성 리퀴디티 뭐 요새 많이 좋아하니까 리퀴디티를 가지고 막 시장을 다 예측한다 어쩐다 많은데, 그 리퀴디티야말로 사실은 특히 중국의 리퀴디티는 원자재의 선행지표를 합니다. 중국의 리퀴디티는 굉장히 지난 뭐 중국이 계속 관리하고 줄여왔을 때 굉장히 뭔가 바닥으로 처박히고 하다가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전년비 기준으로 내려올 수 없을 만큼 곳에서 플랫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민은행이 굉장히 그 리퀴디티를 최근 한 두어 달, 세 달 펌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PDD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완전히 30% 빠졌잖아요, 하루에. 그때 중국이 전체적으로 크게, 물론 핀도더처럼 빠지지는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이 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중국은 실제로 가격 보세요. 지난 7월 초나 그때 나스닥 고점이었을 때에 비하면 중국의 기술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나스닥의 기술 기업들보다 훨씬, 나스닥 기술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을 우하향을 하는데 중국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차트 보시면 네, 반대가 완전, 이미 그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분들만 알고, 이미 다이버전스는 7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근데 중국이 뭐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좀 조정받아서 역시 중국은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좀 차트라도 좀 제대로 보실 줄 알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미 7월 그때 그 엔비디아 고점이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중국과 미국은 계속 소리 없이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인민은행이 계속 리퀴디티를 풀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선물, 그러니까 그 원자재 네. 이쪽이 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네. 그 변동성 때문에 가끔 이제 투자하다가 저도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선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갖고 예. 멘탈 케어하시고 만약에 선물 파생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힘든 거고요. 그죠? 파생으로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정말로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파생은 정말로 잘만 하면 정말로 큰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진짜로 금방 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파생이라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본인이 이겨내셔야지, 그거를 뭐 제가 어떤 리딩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아니 어떤 유튜브도 아마 리딩을 해주지 않을 거고, 리딩을 해준다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현물인데 뭐 한 2배 레버리지 쓰셨다 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번에 원유 관련 영상에서도 저는 67불 정도를 내려온다면 원유가 아주 중요한 잣대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원유에 대한 거는. 그리고 저는 어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그리고 고객 자산은 파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개인으로 저도 파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꽤 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궁금하시다고요? 아, 저 개인적으로 할 때요? 네. 어떻게 수익률 한번 진짜 공개해드려요. 제가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 받아봤어요. 제가 거래하는 쪽에다가 수익률 저도 정확하게 궁금해가지고, 수익률로는 한 달에 1000% 정도로 났어요. 옵션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1000%예요. 1000%. 근데 큰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큰 돈으로 했다, 고객 자산으로 했다, 그럼 완전히 다 멘탈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멘탈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큰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제가 만약에 큰 돈으로 했으면 그 수익률을 낼 수 있었겠냐?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사업도 이렇게 막 하고 정신 없는 상황에서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파생을 하실 거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요새 진짜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해외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거 강의하면은 아마 제가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고, 제가 진짜 저한테 배우실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예전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안 한 이유는, 그게 파생이라는 거는 어차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원수한테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정말로 결국에는 자기 절제예요. 절제. 1부터 1000까지가 파생 거래는 절제. 다 1000번을 다 절제예요. 절제. 근데 그 절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기계거나 아니면 거의 뭐 최소한 부처님의 경지나 뭐 예수님 경지까지 올라오지 않는 한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 절제를 계속해서 1도 절제고 1000도 절제라.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0까지 절제라. 그래서 인류에게 약간 해가 되는 거일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분들은 할 거면 차라리 제대로 진짜로 강의를 해드리고 하는 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했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제가 이 콘님이 질문 주신 게, 콘팜님이 리세션이 오면 원자재도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요.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뷰는, 그러니까 리세션이 언젠간 오지만 지금 장기 채권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형태의 리세션이 아닐 거라는 얘기고, 첫째. 그러니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죠.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유가도 막 튀고 22년 초부터 한 2분기 동안 나타났던 움직임 있잖아요. 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2008년과 같은 그 채권 시장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런 어딘가 부러지고 돈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리세션이 있잖아요.
그때 원유가 거의 140불, 그때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미 하락하는 초반에도 계속 원유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원유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빼내는 작업. 통화량 자체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다른 가격들도 오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막 원유 쇼크가 와서 원유가 막 튀어요, 위로. 만약 미국 정부에서 아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 국민한테 에너지 보조금을 엄청 뿌리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뭐 이런 데처럼 유류세를 확 줄이겠다고 하든지 정부 주도로 이걸 통제하는 네네 통제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프라이스 컨트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통화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모두 지원을 하거나 할 거면 그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미 유동성이 많은데 더 거기서 그러니까 더 뿌린다는 만약 원유가 올랐는데 거기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대응책은 보통 나라들이 포퓰리즘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같이 높이면서 대응을 하는 형태를 많이 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것들의 물가도 같이 원유가 올라가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대응이 없을 때 원유만 갑자기 튄다 막. 그거는 시장이나 자산 가격,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에 있는 유동성, 몰려있는 버블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장 필수 소비재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다른 곳에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해도 투기할 돈이 좀 없겠죠. 없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20년 같이 그런 어떤 급격하게 다 셧다운 해버리고 모두가 디플레이션을 정말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됐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원유가 먼저 빠져요. 주식보다도 원유가 먼저 처박힙니다. 처박히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높은 원유,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고점을 기록했던 건 2008년 당시예요. 금융위기. 채권 시장에 희망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위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유에 베팅한다는 건 사실은 오히려 지금 애매하게 시장 무너지는 거 하니까 전문가들이 채권 사라고 하니까 채권 사야지라고 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바보 같은 잘못된 결정의 확률이 제일 높고 지금 상황에서 원유를 산다는 거는 제가 전망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채권 시장이 전망하는 리세션이라고 할지라도 그 리세션이 오려면 일단 지금 원유 가격으로는 안 돼요. 원유가 먼저 크게 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꼭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어도 다시 말하지만 원유가 가장 고점을 찍은 게 리먼 당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시장은 좀 무너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원유는 계속 140불인가 150불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140불하고 지금 140불이 같을까요, 사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140불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맞습니다. 조지 소로는 저게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 거를 타겟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명목 GDP 타겟팅을 하는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명목 GDP를 타겟팅해서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이 온다는 거죠. 그쵸? 유니버스,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시네, 정말. 정말 제가, 네, 맞아요. MBC님이 WTI 차트 보니 리먼 때 부러지면서 급락 나왔는데요가 아니라 부러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하는 타이밍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먼 사태 당시에 이제 원유가 고점을 2008년 7월에 찍었고요. 리먼 사태 당시에 주식을 엄밀히 말하면 그 미국 주식의 고점은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2008년 7월은 거의 어느 정도냐면 이미 한 20-30%가 S&P 500에서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리먼이랑 저는 지금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 맞는데 다시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원유의 역사적 고점을 그때 찍었죠. 2008년 7월에 그때가 한 145불, 150불 가까이 갔었고 2008년 7월. 근데 실제 S&P 500은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이미 2008년 7월 그 원유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20% 이상 빠지고 난 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도 물론 주식이 막 리먼 진짜 도산하면서 급락한 직전인데
그때까지는 원유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점진적으로 계속 우하향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보람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이나 다른 데 가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하면 보통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부터 하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라이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너무 예, 진짜 바로 훌륭 수준이 높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 사실은 굉장히 큰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제 뷰가 맞을 거다 뭐 이걸 떠나서 저는 무조건 맞을 거라고 전망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뭐 제도권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할 때나 해도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처음에 거의 많이 이해를 못 하세요. 여러 사람 뷰를 들어보고 그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 프루팅을 처음에 플랫폼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애널리스트 말들 듣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 개를 들어보고 지금 이게 저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해서 결국에 투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많이 들어보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논리를 들어보시고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희 이 라이브 들으시는 저희 독자분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네, 오랜만에 한 거라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9월에는 어쨌든 뭐 방향성이 정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또 변동성의 그 달이 될 거는 확실하니까 제가 또 조만간 아무튼 시장 봐서 저희가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지 네네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하시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진짜 좋아요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많은 분들, 특히 저희 독자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하는 게 진짜로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